우리는 종종 비밀이 언급되지 않으면 영원히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때때로 숨겨진 것은 조용히 스며들어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다. 인천에서 소가족을 둔 평범한 여인 한지은에 대한 이야기지만 남편 당현우의 과거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의 연속에 그녀를 맞닥뜨리게 한 미스터리 편지. 진실을 찾는 여정에서 지은이는 아픈 기억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과도 싸워야 한다. 한 가족이 과거의 어둠을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진실의 무게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질까요? 남편 현우, 어린 딸 하나와 함께 인천에 사는 평범한 여성 한지은입니다. 내 삶은 원래 단순했고 도시 변두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냈다. 하지만 어쩌면 모든 평화는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름 없는 편지, 짧은 글고.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배신자야? 그 말은 제 삶의 고요함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제가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숨겨진 구석에 대한 고통스러운 발견의 여점을 열어주었습니다. 때때로 진실은 단지 답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믿었던 것을 태워버리는 상처이자 불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에 직면했다. 누가 나를 배신할까? 현재 남편 당현우 씨와 어린 딸 하나 씨와 함께 인천시 외곽의 작지만 따뜻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한지은 씨, 30세. 이 아파트는 크지 않고 침실 2개, 거실 1개만이 부엌으로 통하지만 나에게는 진짜 보금자리다. 하나하나의 웃음소리, 현우가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순간들, 그리고 금요일 밤마다 온 가족이 함께 TV로 음식쇼를 보는 순간들을 담고 있는 곳이다. 내 삶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한 즐거움도 부족하지 않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현우가 직장에 가져갈 미역국과 주먹밥. 하나는 4살 때까지만 해도 아파트 단지 인근 문화관 그림도실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그 소녀는 온 가족에 비디며 항상 귀여운 소희 선생님이나 자기의 빨간 펜을 자주 빼앗는 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즐겁게 한다. 현우와 결혼한 후에 우리는 인천으로 이사했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강남을 떠나기로 한 결정은 쉽지 않았다. 항상 나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던 어머니는 이 결혼을 강력히 반대하셨다. 지은아, 진짜 다 포기하고 옷 먹을 밥이 충분한지 모르는 삶을 살고 싶어? 내가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짐을 싸서 강남의 큰 집을 떠나던 그날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아버지는 거실 구석에 조용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코트 주머니에 작은 봉투 하나만 넣어 두셨다. 행복하게 살아요 라고 그는 단지 그렇게 말했다. 비록 인천 생활이 쉽지 않았지만 나는 그 결정을 후회한 적이 없다. 현우는 말뿐 아니라 행동에서도 좋은 남자다. 그는 노숙자들과 어려운 가정들을 돕는 지역사회 지원센터에서 일한다. 피곤하지만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집에 돌아오는 그를 볼 때마다 나는 내가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다고 느낀다. 우리는 주말을 보내면서 하나를 데리고 한강변 공원에 가곤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는 비둘기를 쫓거나 길거리 예술가들이 공연하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현우는 종종 저와 아이의 사진을 찍는데 사진은 때때로 흐릿하고 때로는 밝지 않지만 가장 좋은 기억입니다. 하나가 잠자리에 든 후 저녁마다 현우와 저는 바닥에 앉아서 생강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나는 커피를 만들면서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작은 카페를 꿈꾸곤 했다. 현우는 항상 그 꿈을 이루라고 격려해주지만 아직 일에 대한 압박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에 잠시 접어두고 커리어에 더 집중하도록 한다.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고 단순하고 평화롭다. 현우 씨랑 하나 씨만 있으면 다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하지만 어쩌면 제가 보는 것이 항상 진실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현우가 이상하게 변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주 늦게 집에 와서 제 눈을 피했고 때때로 현우의 전화는 제 앞에서 응답하지 않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뭔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안전 속에서 살고 있는 한 여성의 상상력일 뿐인지 궁금하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추웠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살을 내는 듯한 습기를 가져와서 가장 두꺼운 옷을 걸치고서도 나를 오싹하게 했다. 유치원에서 하나씩 모시는 거 방금 끝냈는데 현우 씨한테 따뜻한 거 좀 갖다 주고 싶어요. 김치찌개와 저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고
나는 그것이 긴 근무일에 당신을 따뜻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원센터로 통하는 작은 골목을 내려갔을 때 분위기가 유난히 조용했다. 겨울은 한산 사람들이 외출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주변 상점은 일찍 문을 닫았다. 2층 창문에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낯익은 건물이 보였다. 하지만 제 관심을 끄는 것은 불빛이 아니라 준원이 문 앞에 서 있는 젊은 여성입니다. 그녀는 회색 긴 코트를 입고 목에는 모직 수건을 두르고 있었으며 몸매는 여위었고 추위에 떨고 있는 것 같았다. 검은 머리카락이 다람에 따라 가볍게 헝클어져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제가 다가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침 현우가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곧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흐느낌은 내가 항상 믿었던 표마를 찌르는 날카로운 팔처럼 조용한 공간 한가운데서 울려 퍼졌다. 현우는 그녀를 보고 놀라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를 향해 빠르게 걸음을 옮기기 전에 몇 초 동안 멈췄다. 나는 두 사람의 몸짓에 긴장이 완연하다는 것을 깨닫고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현우가 뭐라고 하는데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려요. 소녀는 흐느낌과 함께 떨리는 목소리, 머리를 계속 흔들었다. 오빠가 부탁드립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오빠. 설마 그들은 전부터 알고 있었을까? 저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현우가 나를 알아보자 그는 돌아서서 담원한 눈빛으로 가득 찼다. 지윤아, 왜 예고도 없이 왔어? 그녀가 나를 보고 놀란 듯한 눈빛과 약간의 공포가 섞였다. 나는 내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처럼 나타났다고 느꼈다. 현우는 서둘러 말했다. 그녀는 당신을 누군가와 혼동했나 봐요. 내가 데리고 나가에게. 그의 설명은 모호했고 나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명백한 담혹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소녀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현우가 끼어들었다. 가자. 나는 거기에 서서 현우가 젊은 여자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뒷모습이 골목길에 어른거렸고 나는 내가 무엇을 느껴야 할지 몰랐다. 현우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지만 그 순간 작은 의혹 조각이 뇌리를 파고들었다. 그날 저녁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다시 물어보려고 노력했다. 현우는 간단히 말했다. 그녀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지만 당신과 관련이 없습니다. 생각하지 마. 나는 모든 것을 긴장시키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회피는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여자는 누구죠? 그녀는 왜 당신을 만났을 때 울었습니까? 그리고 현우는 왜 그녀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걸까요? 그 후 며칠 동안 현우는 더 늦게 들어오곤 했다. 그는 지원해야 할 사람들이 많은 겨울 때문에 학원 업무가 점점 더 바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제 마음속에는 대답하지 못한 질문들이 점점 더 커졌고 저는 제가 항상 간과해왔던 것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현우가 입었던 자켓은 제가 사준 물건 중 하나였는데 옷깃에 작은 얼룩이 있었어요. 이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지난주에 당신에게 그것을 줄 때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누가 날 잡았어? 아니면 저도 모르게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의 전화에도 그가 내 앞에서 읽지 않은 메시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문자가 올 때마다 몰래 화면을 보면서 휴대전화를 빨리 치웠다. 저는 제가 단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고 싶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은 늦은 오후였고 인천 날씨는 춥고 음산했고 바람이 한 차례씩 불어 주낭 밖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바삭바삭 소리가 났다. 현우를 데리러 센터에 들렀는데 신입사원 회의 때문에 바쁘다는 손짓을 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회의실 문이 열렸고 일전에 만났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관리사의 유니폼과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미소 짓는 얼굴에도 슬픔이 감춰지지 않았다. 현우가 바로 그녀 뒤로 걸어나와 내 시선을 마주쳤다. 그는 나를 향해 빠르게 걸어나오기 전에 잠깐 멈췄다. 오래 기다렸어. 조금만 바빠요. 이제 갈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현우를 바라보다가 뭔가 할 말 같은 눈빛을 하고는 재빨리 자리를 떴다.
그날 저녁 현우가 샤워를 하는 동안 나는 몰래 그의 가방을 열어 센터의 신입사원 명단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인 점수빈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막 노숙자들의 건강관리 코디네이터로 지원센터에 배정되었다. 이 정보는 의심스러운 것을 나타내지 않지만 제 직감은 그들 사이에 제가 이해하지 못한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점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센터 들를 때마다 현우 씨 곁을 맴도는 수빈 씨를 만났다. 그녀는 가끔 그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때로는 일에 대한 사소한 이야기들도 했다. 하지만 나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그녀의 눈빛이다. 그 눈빛은 현우를 볼 때마다 뭔가 말할 수 없는 것이 섞인 친밀감을 담고 있는 것 같다. 수빈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어느 날 아침 현우가 떠났을 때 하나 데리고 놀러 갔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실제로는 지원센터에 가서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수빈이에 대해 물어보면 자연스러운 어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수빈 언니 되게 부지런해 보이는데 새로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예전에 어디서 근무하셨나요? 매우 친절했던 미영이라는 직원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아, 그녀는 예전에 대구의 작은 병원에서 일했어요. 나는 그녀에게 개인적인 일로 인해 인천으로 이사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근데 잘 말 안 해요. 대구. 그녀는 왜 이렇게 안정된 장소를 떠나 이곳에 일하러 왔을까? 계속 이야기를 나누며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수빈이에 대해 더 아는 사람은 없었다. 내가 알아낸 것을 현우에게 말하자 그는 즉시 다음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수빈 씨 일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녀는 그냥 동료예요. 그게 다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가 반응하는 방식은 나를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다. 현우는 결코 나에게 화를 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그녀에 대한 모든 대화를 끝내려는 듯 말투가 유별났다. 내 안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어느 날 저녁 현우가 자고 있을 때 핸드폰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낯선 번호에서 읽지 않은 메시지를 보았을 때 심장이 떨어질 것 같았다. 오빠,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 봤을 때 기억나요? 메시지를 눌러 더 보고 싶었지만 손이 떨렸다. 저는 더 이상 읽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진실에 직면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수빈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았다. 나는 그녀가 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했다. 굉장히 개방적이셨는데 제가 현우 씨 언급을 하자 눈빛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으나 눈에는 불안이 역력했다. 현우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와 같은 동료가 있어서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무시할 수 없었다. 내가 떠났을 때 나는 그녀가 나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뭐 할까? 그 속삭임들은 나를 밤새도록 괴롭혔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현우 아니면 수빈. 하지만 분명히 나는 내 스스로 진실을 알아낼 수밖에 없었다. 흐린 며칠이 지나도 맑았던 일요일 아침이었지만 풀리지 않은 의욕으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현우는 하나 그림 레슨 받고 있고 저는 집에서 형 작업실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는 깔끔한 사람이 아니며 책상은 항상 서류, 영수증, 그리고 그가 센터에서 일을 위해 기록한 수첩으로 어지럽혀져 있다.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정리하던 중 먼지로 뒤덮인 작은 상자가 보였다. 그것은 마치 몇 년 동안 버려져 온 것처럼 겉에 긁힌 낡은 나무 상자였다. 저는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 잡동사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시계, 얼룩덜룩한 지하철표 몇 장, 그리고 두 소년을 찍은 사진 한 장. 나는 사진을 자세히 본다. 현우는 어렸을 때 얼굴이 통통하고 여름 햇살처럼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옆에는 그와 매우 닮았지만 더 수줍은 면이 있는 소년이 있었다. 사진 뒤에는 파란색 펜으로 쓰여진 글은 다음과 같다. 현우 지훈 1994년 여름. 나는 얼핏 당황했다. 현우와 함께 살았던 세월 동안 지훈이라는 이름을 거론한 적이 없다. 동생분이세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왜 이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을까? 그날 저녁 현우와 하나가 돌아왔을 때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처음에는 여유 있는 표정이었으나 내가 사진을 보여주자이내 얼굴이 바뀌었다. 그는 억지로 웃었다. 아, 지훈이다. 내 남동생이야. 가족들이랑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 현우의 대답은 나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그가 대답하는 방식, 그의 시선 회피, 그리고 그의 어렴풋한 목소리 모두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게 했다. 나는 계속 물었다. 왜 지훈 씨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둘이 무슨 일 있었어요? 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내 손에서 사진을 꺼내 서랍에 넣었다. 천만에. 다시 말하고 싶지 않아. 과거지사죠.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선 질문이 쏟아졌다. 지훈이 누구야? 현우는 왜 일부러 숨겼을까? 나는 스스로 알아보기로 결정했다. 다음날 현우 어머니를 찾아갔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기차로 거의 1시간 거리에 있는 수원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신다. 그녀는 상냥한 여성이지만 항상 개방적인 것은 아니다. 지훈 씨 얘기가 나오자 표정이 확 달라졌다. 그녀는 말하기 전에 잠시 침묵했다. 지훈이 불행한 아이야. 나는 할머니 옆에 앉아서 부드럽게 계속 물었다. 엄마가 더 말해줄래? 현우 씨, 지훈 씨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고 슬픔에 젖어있는 눈빛을 보았다. 그 둘은 한때 매우 친했다. 하지만 그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은 어려움에 빠졌다. 그때 지훈은 고향 친척들과 함께 살기 위해 보내졌다. 엄마가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가 15살이었던 1998년이었다. 그 다음에 우린 완전히 끊겼어. 나는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괴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현우가 지훈을 보고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항상 자신을 비난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왜 동생과 다시 연결할 방법을 찾지 않았죠? 나는 소용돌이치는 질문을 참으려고 애썼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사진을 제자리에 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끊임없이 커져만 갔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현우가 책상 위에 나무 상자를 자주 보는 것을 눈치챘고 그의 눈빛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밤, 지훈에 대해 다시 언급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마세요. 내가 상관없다고 했잖아. 현우가 이렇게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지훈이라는 이름 뒤에는 상상도 못했던 큰 비밀이 있을 거예요. 근데 현우는 왜 자신의 과거를 직시하는 걸 두려워할까? 그리고 이것이 최근 행동 변화와 관련이 있을까요? 비록 그것이 우리 둘 사이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을지라도 나는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겨울의 춘천은 고요하면서도 쌀쌀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짙은 안개로 덮인 완만한 언덕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혀진 이야기의 목격자들처럼 회색 공간 한가운데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다. 인천에서 춘천으로 가는 가장 이른 기차를 타고 궁금증과 걱정,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두려움이 섞인 감정으로 가득했다. 도착하니 푸른 이끼와 세월의 흔적들로 뒤덮인 현우의 옛집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현우가 어린 시절 이야기에서 언급했던 오래된 매실나무로 지붕은 썩었고 정원은 황폐했다. 찬바람이 정원 구석구석을 휩쓸며 습한 흙냄새와 썩은 나뭇잎을 가져온다. 현우가 어렸을 때 지붕과 가장 큰 자두나무 밑에서 놀다가 익은 열매를 그 자리에서 직접 따먹곤 했던 기억이 난다. 그 자두나무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마른 잎까지는 그가 언급했던 즐거운 기억과는 거리가 먼 음울한 그림자로 보인다. 허리를 굽혀 나무 주위를 살펴보니 다른 곳보다 더 새로운 듯 한 곳에서 시선이 머물렀다. 흙을 파헤치면서 나는 낡고 시간과 습기로 얼룩진 나무 상자가 퇴색된 것을 발견했다. 상자를 열었을 때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안에는 노랗게 질린 편지가 들어있었고 그 글들은 마치 서둘러서 쓴 것처럼 떨리고 있었다. 글쓴이는 현우의 아버지이다. 이 편지는 감정적인 글들로 시작한다. 현우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수 있었다면 아마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당신을 아프게 하지만 아버지가 남겨야 할 진실이 있다. 가족을 더 잘 보호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나는 계속 읽으려고 애썼다. 현우의 현재 삶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점수빈의 아버지가 과거 비극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어두운 사실이 한 줄 한 줄 한 줄씩 드러났다.
점씨 가족은 아버지의 신뢰를 이용해 우리 땅을 탈취하려고 음모를 꾸몄다. 아버지가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속임수도 쓰지 않고 깡패들을 보내 위협했다. 그날, 운명의 날. 여기까지 읽었을 때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나를 정말 오싹하게 만드는 또 다른 구절. 폭도들이 공격했을 때 현우는 지훈을 보호하기 위해 돌진했다. 어수선한 가운데 한 놈을 넘어뜨렸는데 그게 바로 지훈을 위험 속으로 몰아넣었다. 농기부가 떨어져서 지훈은 손을 심하게 다쳤고 그 상처는 모든 것을 바꾸었다. 치료비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훈이를 입양 보내야만 한다. 그 이후로 우리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나는 그 편지를 몇 년 동안 현우가 품었던 고통을 느끼며 반복해서 읽었다. 그는 지훈과 연락이 두절됐다는 얘기를 꺼낸 적이 있지만 우연히 사고를 낸 것은 결코 말하지 않았다. 이 집착은 아마도 그를 따라다녔을 것이고 그로 하여금 과거에 직면하는 대신 숨는 것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근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수빈이의 등장이에요. 점씨 집안의 딸로 지금은 다시 현우의 삶으로 돌아간다. 이 우연의 일치만은 아니다. 나는 땅바닥에 앉아 눈을 똑바로 뜨고 편지를 바라보았다. 수빈이가 이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가족을 속죄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깨닫지 못한 더 깊은 것이 있을까? 나는 떠나기 전에 조심스럽게 편지를 상자에 넣고 흙을 원래대로 메웠다.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현우 씨, 수빈 씨,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이 비밀은 단지 현우의 과거만이 아니라 저와 제 가족들의 삶에 매일 파고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현우의 편지를 다시 읽으면서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현우가 늘 언급을 피하던 동생 지훈이를 찾아가기로 했다. 며칠간의 신문 끝에 지훈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소를 대구에 찾았다. 조용하고 단조롭게 삶이 흘러가는 듯했던 도시, 동쪽에 위치한 낡아 빠진 아파트 단지였다. 302호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는데 배를 누르자 손이 약간 떨렸다. 문이 열렸고 내 앞에는 키가 크지만 약간 마른 30대 남자가 있었다. 그의 눈빛이 나를 보고 약간 놀랐다. 저는 강지훈입니다만. 선생님이 누구세요? 나는 현우의 아내라고 소개한다. 형의 이름을 듣고 지훈의 눈빛은 금세 조용해졌다. 나는 망설였다. 편지 때문에 왔어요. 두 오빠의 아버지의 편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훈이가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손을 보니까 심장이 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의 왼손은 4개의 손가락만 남았고 굳은 살갗의 오래된 흉터가 여전히 선명하다. 내 시선을 알아차린 듯 지훈은 슬프게 웃었다. 그날 얘기 들었겠지. 그렇지?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그는 그가 수년 동안 숨기려 했던 기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점시 가족의 사람들은 아버지를 위협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땀을 차지하려고 한다. 현우가 저를 보호하려고 달려들었고 그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난장판 속에서 나는 한가운데로 끌려갔다. 곡괭이가 내 손에 떨어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는 멈춰서서 손을 내려다보고 나서 계속 말했다. 저는 오랫동안 방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나는 항상 감사의 말을 전하기 위해 그를 찾고 싶었지만 나는 옛 기억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현우 눈빛을 보면 무서워요. 아직도 자책할까봐. 지훈의 이야기는 나로 하여금 눈물을 참을 수 없게 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과 현우가 진실을 마주할 때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 과거는 영원히 그를 짓누르는 짐이 될 것이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현우를 만나 모든 것을 확실히 말하기로 나와 동의했다. 다음 날 현우가 근무하는 지원센터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제가 집을 나서려고 할 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훈이가 보낸 메시지입니다. 길에서 사고를 당했다. 걱정 마세요. 전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제때 도착하지 못하면 당신은 오래된 정원의 나무 아래를 찾으세요. 거기에 증거가 있다. 조심해.
나는 당황해서 메시지를 읽었다. 지훈에게 다시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지훈이 암시하는 춘천으로 급히 길을 떠났다. 나는 착잡한 기분으로 옛날 정원으로 돌아왔다. 바람이 살을 내는 듯이 차가웠고 습기 찬 흙 위를 걸을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다. 가장 큰 매실나무 뿌리는 내가 아버지 현우의 편지를 찾은 날처럼 흐리고 묵묵히 서 있었다. 저는 파헤치기 시작했고 잠시 후에 제 손이 다른 작은 상자에 닿았습니다. 안에는 퇴색된 종이들이 있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명확하다. 그것들은 수빈 신부의 서명이 있는 토지 양도 관련 서류와 기타 여러 위조 서류들이다. 모두 현우 씨 일가의 재산 탈취 음모를 입증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오싹하게 한 것은 종이 한 장에 꽂힌 낡은 사진이었다. 사진은 현우의 아버지가 땅바닥에 누워 발밑에 피가 얼룩지고 주변에 낯선 남자들이 있는 모습.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빈이의 아버지라는 걸 깨달았어요. 상자를 손에 꽉 쥐고 나는 두려움을 억누르려고 노력했다. 지훈이 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실을 계속 감출 수는 없을 거라고 확신해요. 이날 인천 하늘은 폭풍우가 몰려올 듯 흐렸다. 저는 제 작은 부엌에 앉아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훈은 사고 후에도 여전히 입원해 있고 현우는 평소보다 말이 없는 묵념으로 출근한다. 나는 당신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낀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 둘 다 그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피한다. 오후에 정수빈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 저는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대화가 필요해. 그녀는 나를 지원센터 근처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걱정스럽지만 단호하게 그곳에 앉아 있었다. 나는 내가 무엇을 느껴야 할지 몰랐지만 호기심과 불안감이 나를 그녀 앞에 앉게 했다. 수빈은 목소리를 떨면서도 침착하려고 애쓰며 시작했다. 지은 언니, 현우 씨 가족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려는 거 알아요? 많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언니가 모르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그의 이복 누나입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빈이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계속했다. 우리 엄마는 세 번째입니다. 현우 씨 집안을 망친 건 어머니였어요. 그의 아버지가 궁지에 몰린 것부터 지훈이의 사고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감히 그와 대면할 수 없지만 내가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참을 수 없다.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멀어졌다. 그러면 왜 지금 나타났어요? 왜 처음부터 다 말하지 않았어요? 수빈은 고개를 숙이고 손을 꼬았다. 나는 두렵다. 현우를 잃을까 봐 겁이 나요. 비록 내가 그를 그렇게 부를 권리는 없지만 그는 내가 가진 유일한 남동생이다. 엄마는 항상 현우가 아버지가 정말 사랑해주시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엄마를 부러워해요.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늘 죄책감을 느끼셨지만 진실을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보고 동정해야 할지 분노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녀가 방금 한 말은 일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수빈이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결코 치유되지 않은 오래된 상처의 결과이다. 이걸 알면 현우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나는 목소리가 낮지만 당직하지 않다고 물었다. 수빈은 고개를 들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반짝였다. 몰라요. 하지만 저는 제가 그 혹은 언니를 다치게 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아줬으면 해요. 나는 그가 지난날의 어둠 속에서 더 이상 살지 않도록 그가 과거를 직시하도록 돕고 싶다. 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수빈의 고백은 모든 퍼즐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지만 저를 궁지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현우가 알 권리가 있는데 어떻게 이 가슴 아픈 사실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요? 수빈은 애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다. 저는 언니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현우가 저를 받아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그가 나의 어머니가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틀렸어요. 저는 단지 제가 그를 항상 가족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아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비록 그것이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요.
카페를 떠나면서 풀리지 않는 짐을 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수빈이가 진실을 말하는 것은 옳았지만 이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현우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당신을 파멸시킬 수 있는 사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침묵을 지켜야 할까요? 점시 일가의 가족 모임이 추운 일요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전통 식당에서 열렸다. 나와 현우는 자두나무 아래에서 발견된 편지와 증거물을 들고 수빈의 가족과 함께 대면하기로 했다. 비록 이것이 모두에게 큰 충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저는 또한 수년 동안 지속된 고통을 끝내기 위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장중함으로 가득 찼지만 뭔가 차갑고 답답하기도 했다. 정씨 가족은 햇단나무로 된 긴 탁자에 둘러앉아 나와 현우가 들어설 때 눈빛이 탐스러웠다. 수빈의 아버지 전패섭 씨가 책상 끝에 앉아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날카롭다. 수빈이는 이미 있었지만 나와 현우의 눈을 피해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긴장한 모습이었다. 현우는 빙빙 돌지 않는다. 그는 편지와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너희 가족이 수년 동안 숨기려 했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기에 왔다. 방 안의 분위기는 조미처럼 조용했다. 현우는 아버지의 편지를 뜯어 한 글자 한 글자를 소리내어 읽었다. 팔끝처럼 한마디 한마디가 침묵을 찔러 아무도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그가 지훈의 토지 탈취와 사고 음모에 대한 구절까지 읽었을 때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은 놀라움에서 담화으로 바뀌었다. 전패석 씨는 일어서서 탁자를 3개 쳤다. 이 편지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중상모략일 뿐이다. 내 명예를 더럽히려고 하는구나. 현우는 움찔하지 않았다. 그는 나무 상자의 사진을 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들었다. 이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아버지가 피 웅덩이에 쓰러졌을 때 바로 옆에 서 계신 전패석 씨입니다. 감히 부인할 수 있습니까? 방 안에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가족 몇 명이 속삭이는 걸 봤는데 현우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얼굴을 숙이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점씨는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강한 외모를 지켰다. 갑자기 수빈이가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렬했다. 자, 더 이상 부정하지 마세요.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숨겨진 서류를 찾았고 다 읽었어요. 방 전체가 얼어붙은 것 같았다. 점씨는 화가 난 눈빛으로 수빈이를 돌아보았다. 수빈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빠를 배신할 거야? 수빈의 뺨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진실을 계속 숨길 수 없어요. 아버지는 잘못했고 그 잘못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다. 욕심 때문이 아니었다면 현우의 가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고 지훈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현우는 놀라움과 동정이 섞인 눈빛으로 수빈이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가 감히 그녀의 가족과 마주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죄송합니다. 현우 씨한테 돌리면서 목이 메어. 이 사과가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제가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내 방식대로 속죄하기 위해 이 가족을 떠날 것이다. 방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점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현우와 나의 시선을 피하며 다른 친척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돌아오는 길에 현우는 말이 없었다. 나는 당신이 마음속에 뒤섞인 모든 감정을 처리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간단한 한마디만 했다. 아마도 이번이 그녀를 보는 마지막일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모든 것이 명확했다. 우리 둘 다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과거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 현우는 동생도 잃고 가족도 잃고 어린 시절도 잃었지만 하나와 내가 남아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긴장된 가족 모임이 있은 후 우리의 생활은 바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드러난 사실은 현우의 마음의 짐을 어느 정도 풀어주었지만 아물기 힘든 상처도 남겼다. 그는 말을 덜하고 종종 창가에 몇 시간도만 조용히 앉아 있었고 시선은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일주일 뒤 지훈 씨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는 자신이 회복되었고 현우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현우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과거를 청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날 만남은 지훈이 골라온 대구의 한탄이 식당에서 이루어졌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지훈은 이미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현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선 그는 약간 망설이는 눈빛을 보였지만 희망을 담았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몇 분 동안 침묵했다. 공기가 응고된 듯한 느낌이 들면서 주변 테이블의 젓가락 소리만 공백을 메웠다. 마지막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지훈이 말문을 열었다. 형아, 그동안 사라져서 미안해요. 오빠를 너무 찾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요? 현우가 지훈을 바라보자 그의 눈빛이 점점 누그러졌다. 그는 한숨을 쉬며 목이 쉬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형이 사과해야 될 사람이야. 그날 더 잘 지켜준다면? 지훈은 눈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형,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날까지 살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당신이 수년 동안 마음속에 그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 여기 있어. 우리는 과거 속에 살 필요가 없다. 나는 조용히 앉아서 관찰했고 두 사람의 말에 무거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해소이기도 했다. 현우는 수년 동안 떨어져 있던 동생을 보호하려는 듯 다정했던 그에게서 본 적이 없는 몸짓인 지훈의 어깨를 살짝 건드린다. 만남 이후 현우와 지훈은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현우는 지훈을 자신이 운영하는 비영리 회사에 다니도록 초대했다. 처음에 지훈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까 봐 망설였지만 현우는 말했다. 당신은 친척일뿐만 아니라 내가 미래를 함께 건설하기 위해 가장 신뢰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우리 너무 오래 걸렸어. 헛되이 보내지 말자. 지훈은 부미했다. 그가 회사에 처음 도착한 날 나는 둘 다의 변화를 느꼈다. 지훈은 자신감이 붙은 것 같고 현우는 그동안 지니고 있던 짐을 덜어주는 것 같다. 어느 날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할 때 지훈은 갑자기 일어나 나와 현우에게 고개를 숙였다. 한 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나는 웃음을 터뜨리고 그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렇게 신박하게 만들지 마세요. 회사 말고 가족이에요. 그 후 몇 달 동안 모든 것이 점차 안정되었다. 지훈은 빠르게 일에 녹아들었고 나는 두 형제가 서서히 뭉쳐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놓였다. 현우는 심지어 지훈에게 더 쉽게 만나기 위해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예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에도 현우는 여전히 뒤척이며 천장을 응시하고 있다. 나는 그가 여전히 아버지, 잃은 것들에 대해 그리고 모든 것을 떠나서 속죄하기로 선택한 수빈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근데 지훈이랑 같이 있으면 예전처럼 외롭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어느 날 오후, 온 가족이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을 때 현우는 갑자기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요. 너만 없었으면 난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았을 것 같아. 나는 그의 손을 꽉 잡고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이제 함께 나아갈 차례다. 잔디밭에서 하나와 노는 지훈을 보면 마음이 놓인다. 모든 비밀이 밝혀졌고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치유와 삶을 이어갈 길을 찾았다. 그날 아침 인천은 유난히 따뜻했고 햇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우리의 작은 방을 빛나게 했다. 하나 씨를 방금 학교에 데려다주고 초인종이 울렸을 때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편 배달부입니다. 그는 나에게 보낸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흰색 봉투를 주었다. 나는 봉투를 열었고 안에 있는 유일한 글은 나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그녀를 배신하는 사람이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종이는 한 줄로 되어 있지만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내가 그동안 재건하려고 노력했던 신뢰를 찌르는 것 같다. 누가 이 편지를 붙였습니까?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현우와 지훈이 정원에서 하나와 함께 놀고 있는 창가를 힐끗 쳐다봤다. 세 사람 모두 행복해 보인다. 현우와 지훈의 얼굴에 미소가 이어지면서 하나의 웃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우리의 평온한 것 같은 삶에 어둠이 스며드는 것처럼 불안감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나는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조용히 있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일련의 질문이 떠올랐다. 보낸 사람은 누구인가?
배신자가 현우야 지훈이야? 아니면 또 누가 있을까?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다. 현우 씨의 작업실에서 짐을 꾸리고 있을 때 책상 위에 놓여있는 새로운 파일들을 발견했습니다. 센터 업무 서류가 아니라 대규모 대출 관련 서류라는 점도 눈에 띈다. 차명자는 현우가 아니라 지훈이다. 대출은 지훈이 현우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직후 이루어졌다. 저는 모순을 느낍니다. 이게 그냥 동생을 돕는 일이라면 현우는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 지훈 씨는 왜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 돈이 저 편지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지훈아, 요즘 일은 잘 돼가니? 오빠들 무슨 재미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지훈은 내 질문에 잠시 놀랐지만 곧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아주 좋아요, 언니. 현우 형 어릴 적 얘기하니까 웃음이 안 나와요. 현우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식사 후 현우의 휴대전화로 몰래 문자를 확인했다. 일련의 업무 메시지 사이에서 나는 이름 없는 번호에서 짧은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이번에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밤에 현우를 마주하고 있는데 긴장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 현우 씨 저한테 숨기고 싶은 거 있어요? 지훈이 대출 얘기. 메시지 사연. 현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즉시 침착함을 되찾았다. 무슨 소리야, 너한테 숨기는 거 없어. 그 대출은 지훈이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도와준 것뿐이었다. 걱정할 거 없어.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불성실의 징후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확고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나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그 뒤 며칠 동안 지훈이에게 더 신경을 썼다. 한 번은 그가 밖에서 몰래 전화하는 것을 보았고 목소리는 누군가가 들을까 봐 두려운 것처럼 낮고 빨랐다. 또 다른 한 번은 그가 업무나 프로젝트에 지무가 전혀 없는 교회의 한 주소로 자주 가는 것을 발견했다. 뭘 찾는지 모르지만 편지, 대출, 지훈의 이산한 행동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내가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평화로운 삶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다른 비밀들을 감추고 있는 가면일 뿐인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인천은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웠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은 폭풍과 같았다. 나는 어느새 식어버린 손에 뜨거운 찻잔을 들고 베란다의 의자에 앉았다. 눈앞에 별이 촘촘한 하늘이 펼쳐졌지만 평화로움 대신 마음이 무거울 뿐이었다. 현우와 지훈은 하루 만에 잠들었고 하나는 방에서 고민염을 안고 잤다. 집 전체가 고요했지만 지난 며칠 동안 사소한 모든 세부 사안이 끊임없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수께끼 같은 편지, 지훈의 변칙 대출, 빼놓을 수 없는 은밀한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아직 퍼즐을 맞추지 못한 그림의 조각 같다. 내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하지만 의심을 없애려고 할 때마다 불안감이 나를 다시 끌어당긴다. 그 편지가 경고인가요? 아니면 그냥 누군가의 농담인가요? 진짜 현우 씨나 지훈 씨를 지칭하는 거라면 제가 경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훈이 자주 가는 교회의 주소가 문득 생각났다. 저랑 현우 씨와의 대화에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낯선 곳, 거기에 숨기려고 하는 것이 있나요? 모호함을 견디지 못한 나는 스스로 검사를 받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저는 하나 씨를 과외 수업에 데려가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그 주소로 택시를 탔습니다. 컨테이너 부지와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는 인천안 인근 폐창고다. 나는 멀리서 서서 감히 가까이 가지 않고 지켜보았다. 창고문 앞에 작은 트럭이 세워져 있는데 운전석에서 내려온 지훈이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안으로 사라졌다. 내 마음은 극도의 공황감을 느꼈다. 지훈이는 왜 이런 곳에 있지?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고 저 남자는 누구입니까? 나는 용기를 내어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문 위의 틈새를 통해 나는 그 안에 많은 큰 상자들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위에 내가 깨닫지 못한 기구들이 있었다. 지훈이랑 저 남자랑 무슨 서류 확인하고 있는데 되게 진지해 보여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풍경을 찍으려는데 갑자기 뒷걸음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서 돌아섰고 심장이 마구 뛰었다. 험상궂은 모습의 또 다른 남자가 내 바로 앞에 서서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요? 왜 여기 있어요? 말을 더듬으며 그럴듯한 이유를 찾으려다 말하기도 전에 지훈이 창고에서 나왔다. 그의 눈은 나를 보고 놀랐고 곧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다. 지은 언니 왜 여기 있어요? 목이 너무 건조해서 침착하려고 노력합니다. 지훈아, 여기서 뭐 해? 왜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지훈은 나를 구석으로 끌어냈고 속삭이지만 긴장된 목소리.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야? 나는 그를 바라보았고 내 마음은 실망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위험한 게 있으면 현우 형한테 말해야 돼. 우리는 가족이야. 기억나요? 지훈은 한참 동안 침묵했고 그의 눈빛은 발등으로 가득했다. 결국 그는 한마디만 했다.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제가 가야 할 길입니다. 과거가 내 미래를 결정하게 놔둘 수 없어. 지훈이 창고로 돌아왔을 때 나는 모든 것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고 있는 듯한 기분으로 거기 서 있었다. 제가 누구를 믿을 수 있을지, 혹은 제가 방금 본 것이 이 신비로운 그림의 마지막 조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보니 별이 촘촘한 인천 하늘을 쳐다보았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나는 내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아직도 많은 비밀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